데리다 입문 보도록 할 텐데, 보론입니다. 이제 보충하는 이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막스의 유령들이라고 하는 이제 데리다 책을 어, 이제 나름대로 이분이 정리를 한 건데, 어, 그 부제를 보면 데리다의 막스의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철학사를 잘 모르면 이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데리다를 한번 다시 복습하고 오늘 강의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서양 철학사는 반복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화이트헤드의 말이 가장 잘 요약한 것이죠. 2500년 서양 철학사는 에, 플라톤 철학의 주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이 절대적인 그 영향력을 발휘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서양의 사유는 플라톤 이원론적 사유에 있었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뭐 교육 제도라든지 정치 제도라든지 모든 게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의 근간이 돼서 서양이 체계화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게 근대 이후에 와서 무너지면서 서양 철학이 종말을 구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서양 철학 하면 이제 플라톤 철학이니까 그 얘기는 결국 플라톤 철학이 종말을 구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플라톤의 이원론을 이제 이렇게 제거하고 나니까 그럼 이제 이론론적인 게 되겠죠? 이원론이 없어지면. 거꾸로 이제 추적에 올라가 보니까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이 다른 철학들 다 매도하고, 소피스트를 매도하고, 주도권을 갖기 전에 여러 철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에피쿠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론론적인 철학을 했다. 근데 에, 그 자료라든지 뭐 철학이 그런 쪽에 정확히 잘 정리가 안 되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제자인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철학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말하자면 들레즈의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사를 되짚어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쭉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나름 이론론적 철학도 줄기가 살아있더라. 중세는 완전히 끊어졌지만 근대와 현대까지도 찾아보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쓴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갖고 이걸 철학사로 정리해보면 어떨까? 그 만드는 것이 들레즈의 철학사입니다. 우리 공부를 했죠.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론론적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됐는데, 그럼 이론론에 입각해서 이제 세상을 보면, 뭐,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이제, 이데아가, 이 형상이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형상 속에 이데아가 다 실현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론적인 세상인데, 플라톤 철학이 없어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돌아가지? 이론론적인 세상을, 철학의 입장의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은 구조가 있더라고요, 구조가. 그 구조로 자 보니까 시작은 이제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소실이 언어학에도 시작돼서 언어에도 구조가 있더라. 그리고 인류학에도 구조가 있어요. 인류학을 이제 보겠지만 가정에도 구조가 딱 있고 경제도 있고 그다음에 신화에도 있고 모든 영역에 보니까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런 구조라고 하는 시각으로 여러 영역을 보다 보니까 이제 구조주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 다 구조주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신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신은 주체가 아니에요. 인간이 또 모여서 상해서 만든 게 아니까 인간도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의 죽음이에요. 구조주의 시대. 자연 발생적으로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만들어져 있더라. 근데 이미 한번 만들어진 구조는 깰 수가 없고 그 구조에 태어난 사람은 그 구조에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간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인간이라는 건 이 세상의 주체가 못 되고 이미 만든 구조 안에서 복종하며 살면서
이 구조에서 저 구조로 옮겨 다니는 게 인생이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구조는 가정이라는 구조에 태어나서 학교라는 구조를 가면서 학생이 되는 거. 시집 가서 회사에 가면 이제 직장인이 되는 구조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뭐냐? 교회에서 만들어진 교회라는 구조가 만들어진데 들어가는 거죠. 그거 안 들어가면 그냥 신앙인이 아니고 들어가면 신앙인이고. 그건 각자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다음에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 클럽이라는 구조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다양한 구조가 있어요. 야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탁구도 있고 그 구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구조를 들락거리는 사람은 바쁘게 사는 거고 나는 뭐 목사 같은 경우도 나는 교회하고 집밖에 몰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굉장히 경건한 삶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남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한가지게 사는 거죠. 두 개 구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이라는 구조에서 교회라는 구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건 자기 선택인 거지.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구조적 입장에서 보면 다 설명이 돼요. 옛날에 그 플라톤의 이원론적 구조에서 봤을 때나 이론론적 구조에서 봤을 때는 다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주의가 그래서 모든 그 플라톤 철학을 몰아내고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한 시대를 지배하는 철학이 됐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데리다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데리다는 한마디로 해체주의인데 해체한다고 해서 이제 뭐 완전히 뭘 없앤다기보다는 구조를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조라고 하는 자체도 계속 변하고 그리고 언어도 말씀드렸죠. 그 언어라는 게 그랬을 때 뭐 문법하고 그다음에 뭐 그 기표와 기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걸 벗어날 수 없다 그러는데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언어도 다양한 거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디 랭귀지도 있고 표정 언어도 있고 눈짓도 있고 뭐 수화도 있고 아니면 무슨 이 상징도 있고 징후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걸 딱 그 언어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만 갖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언어고 말도 있고 글도 있잖아. 글도 언어잖아. 이 구조 자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 생산되기도 하고 요즘에 보면 무슨 없던 언어가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잖아. 없던 걸.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 기표와 기도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걸 딱 짜여졌다고 봐서는 안 된다. 그 구조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인정하되 끊임없이 변한다 하는 것을 이제 그래서 이중적이라고 하는 얘기죠. 이중적이다. 인정을 하되 변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죠? 뭐 기표, 기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을 국한해서 봐도 그 기표라고 하는 이제 그 뭐 의자를 제가 많이 예를 들었는데 의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의자라고 안 했고 깔개라고 할 수도 있고 방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받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또 의자는 항상 앉아 있는 거라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봤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걸 무기로 던질 수도 있고 그 부셔가지고 뭐 쓰면은 화목을 쓸 수 있는 거. 뭐 없으면 화분 받침대로 쓸 수 있는 거.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기표와 기회가 딱 정해진 거 아니란 말.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차이를 만들어나면서 변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딱 고정돼서 예를 들면 의자라는 건 이름이 의자고 사람이 앉는 거다. 이렇게 고정될 수가 없다. 차연.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변화가 오겠죠? 그래서 그런 확정된 기표와 기가 미뤄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차연이라고도 하고 그런 차이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차연이라고도 해요. 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을 못해, 자기도. 그렇기 때문에 뭐 차연이 뭐냐, 자동 효과다, 무슨 경첩이다, 뭐 유령이다, 무슨 폭력이다, 무슨 뭐 백색의 공이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도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써놓고 이것은 전체는 아니다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하이데크 배운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디퍼런스 또는 디페랑 프랑스 말하는 게 그것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철학의 핵심이자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으로 알아야 돼. 아,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 이제 해체를 시도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양반이 해체하는 거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어떤 가치, 예, 그 차이가 만들어낸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두 가지에서 되게 그런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플라톤 철학에 대한 해체라고 보면 돼요. 이 선학파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열을 항상 가리는 1등과 2등, 뭐, 우월하냐, 뭐, 열등하냐, 뭐 남자냐, 여자냐, 선이냐, 악이냐, 무슨, 어둠은 뭐 나쁘고, 뭐, 빛은 좋고, 뭐 말은 우월하고, 뭐, 그런 열등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이제 선학파적인데, 진학파적인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말은 말대로 중요하고, 글은 글대로 중요하고, 여자는 여자로 중요하고, 남자는 남자로 중요하지. 어떻게 여자가 남자보다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냐. 그런 가치관은 잘못된 거다. 그걸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에 대한 거. 글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진리처럼 돼 있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결국은 플라톤 제자죠. 플라톤 철학의 일부라고 봐야 돼요. 기승전결을 써야 된다. 기승전결. 누가 그렇게 정했냐. 아리스토가 그렇게 한번 말해 놓으니까 그것이 계속 지금까지도 항상 뭐 학교에서 애들 시험지 뭐 글쓰기 시험 보면 항상 기승전결 무슨 발단 전개 클라이막스 뭐 종말 그게 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A 플러스도 주고 응? F도 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신춘문예 많이들 모집하던데 거기도 시를 쓰든지 무슨 평론을 쓰든지 소설 쓰면 다 기승전결 갖고 따지거든.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인적인 의견이거든. 그러면 기승전결로 마무리된 그것을 보면 그 나머지는 다 은폐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은폐 얘기는 여러 차례 얘기했죠. 말레르메 얘기를 하면서 그건 자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설교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뭐 공원에 사람이 있다. 밑도 끝도 없이. 근데 아무 문제가 없이 듣거든,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 문장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장 하나가 그 공원에 있는 수많은 사실들을 은폐해버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두 명인지, 한 명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애들인지, 어른인지, 공원이 산에 있는 공원인지, 도시에 있는 공원인지, 거기에 주변에 벤치가 있었는지, 또 강아지도 있었는지, 호수가 있었는지, 주변에 아파트 단지, 말로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들을 다 은폐하고 공원에 사람이 있어. 이렇게만 말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못된 글쓰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원에 관련된 어떤 사람이 공원에 가서 이렇게 보듯이, 직접 눈을 보듯이 글 쓰는 사람은 다 그것을 드러내서 보여줘야 된다. 그럼 이제 기승전결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야? 이게 글이야? 뭐야? 이거 주저리 떠들기만 하고. 그게 진짜 글쓰기라는 거예요. 해체라는 게 글쓰기 해체. 뭘 해체하는? 기승전결 쓰는 거 해체란다. 그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독자가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원에 가서도 보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보면, 아, 사람이 몇 명이네? 젊은 사람이 많네? 애기도 많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전체를 보되, 이제 그리 가진 한계지, 그게. 그리고 이제, 뭐 애완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애완동물 좋아하면, 뭐, 아유, 고양이도 데리고 왔네. 뭐, 세파트도 있고, 무슨, 뭐, 푸들도 있고, 별의별 동물을 다 데리고 왔네. 그걸 중심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글 쓰는 사람들 그걸 다 이렇게 써내게 되면, 이제 보는 사람이 마치 공원에 가서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떤 걸 중심으로 보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그걸 내가 대신 봐가지고, 어, 요렇게 봐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상이 떠오르면 시에 관련한 뭐 이미지라든지 뭐 생각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 썼던 시의 인용구라든지 하다 다 널어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독자가 이거 뭐 시야 뭐야 이거 뭐 주섬주섬 뭐 잔뜩 갖다 막 쓰레기장에 뭐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읽는 건 알아서 읽는 거지. 이미지 정신으로 보든지 뭐 그 느낀 감정으로 보든지 남의 갖다 인용구로 정신으로 보든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묘파시고 또 꼴라지 기법으로 갖다가 막 주섬주섬 노는 거지. 그게 이제 객관적 상관물 그리고 엘리엇이 한 얘기인데 객관적인 그런 걸 그냥 널어 놓는 거예요. 그럼 뭐 읽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알아서 읽는 거지. 파운드라는 사람이 에즈라 파운드가 그걸 자기식으로 읽어가지고 오늘날의 그 엘리엇의 시를 정리해 놓은 거죠. 이제 반으로 줄여가지고 이제 에즈라 파운드의 자유지. 또 난 내가 본다면 내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는 거, 그 에즈라 파운드는 너는 그렇게 봤냐? 나는 이렇게 본다. 정답은 없는 거죠. 그런 글쓰기가 이제 뭐 여러 사람 있지만 니체도 그런 글쓰기를 했고 어, 제임스 조이스 같은 사람들. 오죽하면 뭐야 이게 단어와 문장의 설사야 뭐야 토한 거야 다 널어놓는 거지. 그래서 기존의 기승전결로 해야 된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글쓰기를 해체를 한다. 그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작품을 읽으면 우리는 기승전결로 머리가 세뇌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쓰고 이건 작품도 아니네. 뭐 녹두리도 아니고 뭐야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그 사람 생각인 거죠. 그것도. 그래서 뭐 여러 가 나와요. 언어 유희도 나오고 거기다 보면 여러 가지 기표를 대체를 하고 또 무슨 입체파라고 그러죠. 큐비즘 같은 사물을 이제 위에서도 보고 뭐 옆에서 오른쪽 밑에서 보고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피카소의 입체파적인 회화를 보면 기괴화죠. 왜냐면 위에서 본 것도 붙이고 옆에서 본 거, 오른쪽, 왼쪽, 밑에서 본 거 다 붙여갖고 어떤 데는 그 사람이 그 심리 상태까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추상과 무상을 같이 노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그림이 하면 옛날에는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 그 미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보면 이게 뭐 하는 거지? 미쳤나?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글도 그렇게 써야 된다. 그게 진실에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같은 유사한 것을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 철자를 바꾸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지. 그냥 하이퍼텍스트 그러니까 무수의 글쓰기를 써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또 다른 책들에 가서 건너가서 읽게 만들고 그리고 뭐 비슷한 문장들을 겹쳐서 놓기도 하고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하고 거울 글쓰기라 해서 미장센이라고 하는데 다른 것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같이 보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포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뭐 서로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억지로 해결해가지고 뭐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노출시켜 놓은 거죠. 보는 사람이 알아서 하게. 보는 사람이 독자가 결국은 작가가 되는 이런 글쓰기를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진실에 접근한 글쓰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 나가서는 이것보다 더 밑바닥에 내려가면 그것 우리 공부를 했죠. 그 언어의 존재 세계, 언어 자체의 세계에서 그것을 드러내라. 그래서 언어 자체의 세계는 아직 언어로 구성되기, 기표와 계의로 만들어지기 이전의 세계. 그냥 메아리의 세계, 웅얼웅얼한 세계. 그리고 막, 이 이미지로 말하면 온통 거울인 방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면 이쪽에 저쪽에 이쪽으로 끊임없이 이미지가 반사되는 그런
글쓰기, 이제 거울 글쓰기라고 봐야 돼. 거울 이미지라고 봐야 돼. 그런 식의 글쓰기도 가능하다. 그것이 가장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침묵의 글쓰기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승전결의 얘기가 아니라. 거기까지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플라톤의 중심이 됐던 철학들이 말했던 것을 이제 비판하고 해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오늘 그 본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이걸 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을 공부하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뒷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스의 유령들. 이건 데리다가 쓴 책의 제목인데, 제가 사놓긴 했어요. 근데 아직 볼 시간 없어서 못 봤는데, 여기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데리다의 막스의 해체. 유령이라는 게 뭐냐? 요즘에 이제 뭐 유튜브에 보면은 철학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뭐 이제 데리다를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 사람도 데리다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조금 보다 말았는데 이 사람도 문제가 있더라고. 뭐냐면 하이데거의 존재가 데리다의 유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안 되거든. 이 사람이 비판하는 게. 그럼 유령이 뭐냐?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역시 이제 플라톤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이것만 이걸 잘 모르고 어 이제 플라톤의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게 아직도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그 갑작스레 만들어낸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자꾸 이데아이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어, 롤랑 바르트를 봤을 때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불을 누가 만들었냐? 답이 없지. 불을 누가 만드는지 아직도 몰라요. 불이라는 걸 알지만 또 어떤 사람이 말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뭐냐면 프로메테우스 사람이 제우스에게 불을 훔쳐다가 사람에게 줬고 그 대가로 벌을 받았다. 뭔 얘기야? 근데 그걸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 얘기 나오면 그게 자기는 답변처럼 되고 거의 진리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화가 만들어졌는데 다 똑같아요. 아니 기승전결 그게 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옛날에 그냥 한마디 한 게 지금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이잖아요.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신화가 만들어지듯이. 이데아가 뭔데? 아직도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기승전결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왜 프로메테우스가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도 묻지 않고 반복하다 보니까 그 진리처럼 승격이 된 거예요. 이데아가 그 꼴이 됐단 말이에요. 이데아 아무것도 아니지. 그 미토스가 로고스화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는데 사람들이 그걸 좋게 받아들이면서 계속 반복하다 보니 이데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뭐 대단하고 진리인 것처럼 신을 대체하는 것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 고대 철학을 지배하더니 이게 이제 또 나타나요. 없어졌나 하니까 중세에 기독교가 받아들여갖고 신의 옷을 입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유령인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 막사에게는 유령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에서 그것이 얼마나 또 이제 세상을 시끄럽게 했는지 몰라. 그래갖고 이제 뭐 싸우고 난리 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다가 이제 결국은 뭐 400년 동안 싸우다가 결국 이제 그 신의 역할을 했던 그 유령인 에, 그 따지고 보면 이제 그 이데아죠. 이데아. 플라톤 이데아가 이제 망했어요. 그럼 이제 끝난 줄 알았지. 유령이 계속 나타난 거야.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가. 근데 와서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아, 이게 무슨
옷을 갈아입고 해결에 살아나고 절대 이성이 되네? 그랬더니 비판받았더니 이제 이게 절대 자아가 되더니 칸트가 와서는 물 자체가 돼. 이런 게 없어질만 하면 또 다시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나고 없어질만 하면 없어지면 또 나타난다. 이게 유령이거든요. 역사 반복이. 그래서 해결해 와갖고는 아니 이 막세 와가지고는 이제 이걸 때려 부셔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이데아가 형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형상이 이데아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형이 상학이 형이 하학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형이 하학이 형이 상학을 결정하고 지배한다. 이렇게 바꿨거든. 근데 이 핵심적인 얘기가 데리다. 그게 그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봤자 플라톤의 그 유령이 다시 옷을 거꾸로 입고 나타나는 것밖에 다르다는 게 뭐가 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 햄릿이라고 하는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햄릿이 이제 어, 그 왕자잖아요. 근데 자기 부왕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래서 자연사한 줄 알았더니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유령으로 나타나는 거지. 근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 목소리나 옷이나 이런 모습이 분명 아버지야. 그 반복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 네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부왕의 남동생이 왕위를 탐내가지고 이 햄릿의 아버지가 정원에서 잠들었을 때 귀에다 독약을 넣어갖고 죽였어요.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햄릿의 엄마가 이제 왕비잖아요. 근데 2달 만에 결혼했고 둘이 하하 웃고 다녀. 아마 둘이 뭐 아버지 살아있을 때 이제 눈이 맞았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햄릿에게 나타나서 그 아버지의 유령이지. 진짜 아버지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면서 내 억울함을 해서 원수를 갚아달라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엔 긴가민가인데 자 보니까 진짜 아버지 같은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알랑 바디우의 세기를 읽었잖아요. 거기도 보면 이제 이데올로기가 과거 이제 그 중세의 존재를 대신 실제가 나타났다는 거지. 그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이 불을 프로메테우스가 만들어서 가져다 준 것처럼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승격이 된 거야. 거의 존재처럼 실제가.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이라는 거면 신앙적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플라톤의 그 이데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 없어지고 종말을 구했다고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망령과 유령처럼 헛개비인가? 실제인 것처럼 둔갑해서 또 귀신처럼 유령처럼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해체해야 돼. 없애야 되는데 이런 게 안 없어진다. 그걸 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걸 대체할 만한 새로운 게 뭔가 나와야 되는데 데리다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어 형상이라는 구조가 옷을 갈아입고
햄릿의 아버지의 망령, 유령이 반복에 나타나서 그 진짜인 것처럼 되는 것처럼 벌써 몇 년이에요. 2500년 동안을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니까 이게 사실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도 성격이 되고 거의 신적인 위치를 차지한 거지.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육체를 입듯이 어떤 체계를 입기도 하고, 그 체계를 입은 게, 예를 들면은 뭐, 어,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지적이 말한 것처럼 보면, 처음에 플라톤의 철학을 뒤집은 게 이제 막스의 철학인데, 그것이 옷을 입었잖아요. 그 소련이 입었잖아. 정치 체리를 입은 거죠. 중국이 옷을 입었잖아요. 북한이 입었잖아요. 쿠바가 입었잖아요. 이런 게 안 없어져요. 우리나라에도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망하는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뭐 북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을 제대로 실현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기 숭고한 대상이 된 그 이데올로기를 사모하는 거고 거기로 해서 목숨 거기를 바칠 각오가 돼 있는 거지. 북한이나 무슨 중국이나 러시아가 목숨 바칠 생각 없는 거지. 우리가 교회가 망하고 좀 뭐 다 흔들려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돼 있잖아요. 순교할 각오. 똑같은 거예요. 이놈의 망령이 계속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마크스의 그 이데올로기도 뒤집혀진 플라톤의 이원론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우리 싸워야 될 대상은 이 망령, 유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전에 늘 생각했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심각하더라고. 이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뭐 세상사라 보면 이데올로기라고 볼까? 뭐 사상이 몸을 입은 게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이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고가 몸을 입은 이 정치 체제와 대결이 그래서 전쟁이 그거 전쟁이에요. 따지고 이런 시각으로 보면. 그래서 데리다도 이제 이걸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이걸 이런 식으로 봤다는 자체가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의식 속에, 이 사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플라톤은 이제, 뭐, 막스가 뒤집어 버렸다고 하는데, 막스 철학이 따지고 보니까 옷을 갈아입은 것 뿐이야. 플라톤 철학은. 야, 이렇게, 유령이잖아요, 유령. 망령이잖아요. 이렇게 끈질기다고? 지금 우리나라도 두 패가 싸우는 거예요. 플라톤 철학에 뒤집혀진 막스 이데올로기가 신격화된 걸 추종하는 사람들하고 또 그거 아닌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는 이제 또 다르겠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거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마치 햄릿에게 나타났던 아버지의 그 유령, 망령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서 보이는 것처럼 그 헛껍데기가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건 뭔가 우리는 어떤 것을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 교육돼서 그 우상화돼서 그걸 추종하고 그걸 나도 믿고 있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명확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당면은 과제거든요. 뭐 동성애 문제 이런 것도 다 똑같거든요. 그게 전에 얘기를 했죠. 그것이 이제 뭐
플라톤의 저술에 보면은 사람이 에, 처음 만들어질 때 두 개가 붙어 있었는데 남자와 남자 붙고 남자 여자 붙고 여자와 여자가 붙은 게 있는데 그 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쪼갰는데 원래 남자와 남자 붙었던 사람들은 쪼개졌기 때문에 남자를 찰 수밖에 없다. 운명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붙어 있다가 쪼개진 것은 또 본능적으로 여자를 찾을 수밖에, 이성을 찾을 수밖에 없고, 여자와 여자가 있다가 쪼개진 건 여자가 여자끼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가 그린 거예요? 누가 전한 얘기잖아. 이 글을 자꾸 반복하고 또 읽고 누가 뭐 학자가 소개하다 보니까 그게 진리가 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목사들 가서 뭐 거기다 축복기도 하고 뭐 의식 있다고 뭐 그런, 그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 유령에게 또 반복되는, 이거 없어질, 이번에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없어졌다. 또 나와요.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다음 세대 되면 또 나올걸? 유령이니까. 새로운 이론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정치 체제로 옷을 갈아입고 또 나타난다. 그전에는 이건 뭐 생리학적으로 온 것이고, 뭐 이것은 뭐 타고난 운명이고, 뭐 무슨 또 이론으로 무장해 나올지 모르지,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방법은 뭐냐? 저도 심각하게 이제 뭐 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방법은 결국은 이제 거꾸로 다시 더 올라가서, 플라톤 이전으로, 되게 이제 플라톤까지 올라가서 이제 이원론을 이론론의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미토스의 시대로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신앙도 신학적인 싸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로 가는 수밖에는 이 플라톤의 이원론이 둔갑한 유령,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힘이 있으면 2500년을 인류를 지배한 데다가 또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겠냐 이 말이에요. 유령으로. 이 유령지도 몰라. 하도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안단 말이지. 햄릿이 아버지 유령을 진짜로 보듯이. 이게 뭐 딴 데까지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우선 교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 나 자신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세상 전체를 아주 이렇게 다 집어삼키는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데리다가 뭐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 사람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긴 뭐 뭔가 새로운 게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 하는데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우리가 하이데크를 좋아해서 하이데크를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하이데크 후기가 뭐예요? 신이 도래하기를,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 철학이. 우리의 나머지 인생의 목표도 여기에 둬야 되고, 교회도 그런 걸 밤이나 낮이나 추구해야 된다. 그거 아니고는 이론과 이론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둔갑을 잘해. 오죽하면 유령이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심각하고 그런 문제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 보루는 정말 정확히 이해하고 모두가 이해해야 될, 아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듣고 뭐 질문이나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하고 잠깐 쉬겠습니다.